당연히 영양세포가 피곤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작용을 낼 정도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해서 용량을 찾아보면 거기가 너무 많은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콩을 하루에 1kg 정도 먹는다. 사실 일반인들 중에 그 정도 용량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 예방 치료의 중요한 이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면역세포도 똑같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세포가 피곤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자를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보다 세포가 느끼기에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의 입맛보다도 몸 맛을 따라가는 게 잘 먹는 게 되고, 잘 자는 것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가 제대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세포가 가장 회복하기 좋은 그 방식으로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질문이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결론만 하면 저는 전자예요. 갓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잘 쉰다는 거와 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면역계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하는 거를 내가 하기 싫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것보다 적절한 긴장감에 노출되어 있을 때 면역세포는 가장 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우리 몸은 60% 정도 일하고요, 40% 정도 쉴 때 몸이 가장 건강하고 면역세포도 실제로 가장 활성을 띱니다. 그래서 마냥 쉬는 게 좋지도 않고요, 마냥 일하는 게 좋지도 않지만 이 60, 40의 밸런스가 50, 50도 아니고 60% 정도는 일하면서 좀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40% 정도는 쉴 수 있는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가장 건강하니까, 하루로 치면 12시간, 13시간 정도네요. 그 정도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잠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 자고 잘 일하는 게 오히려 몸에는 더 건강한 밸런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사실 직장 생활을 마냥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자기가 적당한 스트레스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게 더 건강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운동도 사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스트레스거든요. 운동 자체도 우리 몸한테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적절한 강도의, 그리고 몸이 좋아할 만한 유익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대4를 항상 생각하시면, 이 6대4가 참 오묘한 밸런스인데 검사 결과 중에서도 보면은 자율신경계 밸런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를 6대4를 가장 건강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밸런스가 몸의 입장에선 60% 정도 일하고 40% 정도 쉬는 밸런스랑 연결이 되는 인체의 오묘한 밸런스입니다.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자율신경계 밸런스를 보면서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스트레스 받으셔도 된다. 정확하게는 적절한 운동이나 몸이 느끼기에 신체적 스트레스가 유익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좀 찾아서 받으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너무 부교감이 함정되어 있는 분들은 몸을 좀 움직이셔야 그게 떨어지고요. 그쵸.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해서 몸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자가진단은 잠을 잘 때 힘들지 않은가 할 것 같아요. 하루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 잠을 잘 때 기분 좋게 오늘 고생했다 생각하면서 잠들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자율신경계 밸런스이고 스트레스와의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보면은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너무 낮 시간을 평온하게 보냈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가 무너졌다를 밤에 이제 수면 컨디션으로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높다까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잠이 잘 안 온다 싶으면 내가 낮 생활에 뭔가 부족했구나, 또는 뭐가 너무 과했구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는 중요한 건 입이 아니라 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원하는 걸 잘 먹는다보다 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들어주는 게 잘 먹는다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맛이라는 게 중요한데 몸이 원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들, 식품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좀 느끼는 요리들, 제일 쉬운 건 사실 샐러드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S타입 분들한테 양배추가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양배추가 달아서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생채소, 생야채, 과일들, 이렇게 생음식, 식품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을 느끼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공을 많이 하고 어떤 요리를 통해서 조리를 하기보다 그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리를 잘 못하는데 가능한 생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고요. 어떤 요리를 통해서 맛을 막 극대화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해서 웬만하면 생채소의 맛을 좀 느끼려고 하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조리 과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걸 선호하고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면역계랑 연결되는 건데 면역력이 살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 반응으로 알아냅니다.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먹고 나서 좀 더부룩한다거나 먹고 나서 설사를 한다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거부하는 음식들일 거고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먹고 나서 유독 기분이 좋고 또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이 몸이 원하는 음식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몸이 깨끗한 사람들의 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반응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교란된 반응 안에서 진짜 반응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고 환자분들의 여러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까지는 맞는 반응이고 이것까지는 잘못된 반응이다를 좀 가려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저희가 일단 제일 이상적으로는 점점 몸은 입이 원하는 게 몸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깨끗해진다, 즉 면역력이 살아날수록 몸이 원하는 걸 입이 따라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떠오르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M타입 환자분이신데 M타입은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안 맞는 타입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돼지고기가 너무 좋다. 하루에 3끼를 돼지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난다라고 했던 분인데 한 달, 두 달 지나서는 오셔서는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동안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실제로 먹고 나면 설사를 해서 이제는 먹고 싶지가 않아졌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입맛이 몸맛을 따라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일 이상적으로는 입맛이랑 몸맛이 맞아지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이제 그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면역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100%를 권장을 드리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싶은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보통 한 80% 정도 말씀드려요. 80% 정도는 지켜내고 20% 정도 조금 불편한 게 들어와도 몸이 그 정도는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면역계가 돌아왔다는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게 80%를 넘었다 아니다를 몸이 알려줄 거예요. 먹고 몸이 불편하다 그럼 이제 다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먹고 몸이 괜찮다 하면 몸이 괜찮다고 표현한 거니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반응이 살아남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20% 정도 반칙해도 된다라고 하자면 좀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예외는 단백질, 그러니까 육류는 허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몸이 못 받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하시되 나머지 정도에서 한 20% 정도는 몸이 큰 탈 없이 넘어간다를 몸과 대화하셔서 저랑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괜찮다고 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0%를 지킬 수는 없는데 그럼 일단 가장 원재료 기준으로 고르시라고 하는데 요리의 메인 원재료가 맞는지를 일단 따지고요. 예를 들면 S타입 분들은 생선 요리를 찾는다거나 M타입 분들은 맞는 육류를 한다고 하면 닭고기다, 소고기다 하면은 가장 그 원재료가 깨끗하게 살아있는 형태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S타입 분들은 참치덮밥, 참치 회덮밥 같은 경우가 그나마 깨끗하게 원재료가 살아있는 경우일 것 같고 M타입 분들 같은 경우 연어덮밥 또는 장어덮밥 같은 것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식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나 이런 게 너무 범벅이 돼서 원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이 맛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들을 제외하고 깨끗한 음식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계탕, 백숙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가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추천드리기가 어렵고 특히 튀긴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이 면역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할 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오메가3,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비타민 E, C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신비로운 건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내려면 누군가가 산화된다는 건 누군가가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서로
계속해서 이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건데, 비타민 C만 있다고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C는 보통 비타민 E랑 같이 조합이 됐을 때 더 특히 활성을 띠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도 셀레늄이 혼자서 면역력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E가 그걸 많이 도와주는데, 셀레늄을 먹으려면 비타민 E도 먹고 C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조합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다는 음식들을 보면 주로 비타민 E나 C가 같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는 건강한 음식들, 뭐 예를 들면 생선을 채소와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이 영양소의 조합이고, 뭐 딸기를 시금치랑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샐러드들이 비타민 C와 뭐 철분이다 이다가 다 조합이 된 거라 이미 맞는 이제 종합 영양제가 자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내 유전체 타입에 맞춰서 선별하기만 하면 가장 이미 최고의 영양제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영양제를 저희가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내가 특정 영양소가 정말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때 영양 보충을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것저것 섞여있는 영양제보다 가장 이제 원료가 명확하고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천연물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영양제들 중에 그 원료가 내 유전체 타입에 맞다면 드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요즘 100% 천연물인 경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합성물들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 영양제를 살 때 음식도 똑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나 또는 원료가 뭔지를 꼭 항상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음식이나 영양제들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자세히 체크하시면서 어디서 나온 영양소인지, 어디서 추출된 거인지를 관찰하시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보면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이 영양제 중에 뭐 철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 하면 보통 뭐 빈혈이 따라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뭔가 철분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히 육류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철분도 우리가 뭐 햄철, 비햄철 이렇게 나눠서 동물성이 있는 철이 흡수율이 높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떨어진다 해서 꼭 동물성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식물성 비햄철도 보통 예를 들면 비타민 C랑 같이 조합이 됐을 때 흡수율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육류는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큰 대신에 얻을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몸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식물성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 같은 거랑 조합을 해서 드신다거나, 그러니까 영양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생선과 또는 X타입분의 뭐 콩, 버섯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들이 이 조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만약 실제 떨어진 수치가 보인다, 뭐 빈혈이 실제로 혈색소 수치가 낮다,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비햄철,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에 더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들과 같이 드시라,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철분제는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드시면서 변비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 변비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내에서 뭔가 많이 축적돼서 잘 못 나간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철분제로 유발이 된 변비는 가볍게 보시기보다 빨리 철분제를 복용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을 때 목표를 잊는 경우가 많아요. 빈혈 때문에 먹는다 하는데 빈혈이 전혀 없는데도 나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다거나, 그래서 수치상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영양제는 보충을 중단하는 걸 저는 웬만하면 권장드립니다. 그 대신에 안전하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안전한 이유는 과했을 때 몸에서 배출이 쉬워요. 근데 천연물들은 몸에서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쓰여질 땐 쓰여지고 버려지기가 쉬운데, 합성물들은 그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천연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이 유독 여자분들이 좀 많아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걸 보면 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흔히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 갑상선 호르몬을 저하한다는 어떤 여러 연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체내 요오드가 부족할 때 이 고이트로겐이 활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체내 요오드가 충분한 경우에는 고이트로겐 정도의 방해를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는 오히려 고이트로겐이 걱정이시다 하시면 드시고
요오드를 제대로 잘 보충할 수 있게 뭐 해조류나 미역 이런 타입에 맞는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들을 가지고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고이트로겐으로 인한 방해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피틴산이라고 하는 또 영양소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콩 같은 식품에 피틴산이 많은데 이게 뭐 아연의 뭐 흡수를 떨어뜨린다, 뭐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그 정도 효율을 내려면 그러니까 피틴산은 실제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작용만 고려했을 때 이 부작용을 낼 정도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용량을 찾아보면 콩을 하루에 1kg 정도 먹는다 이러면 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중에 그 정도 용량을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좀 자세히 찾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 음식물들 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낼 정도의 용량을 먹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드시지만 않으면 웬만한 자연에 있는 식품들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그 영양소의 용량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합니다.